안녕하세요. 40대 남자입니다.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검사라는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가슴속 깊은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한 맺힌 처절한 복수를 하고 나면 속이 마냥 시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평생 기다려왔던 이 순간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이상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전 20년 전 어리고 힘없었던 어린 시절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제 한 맺힌 사연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년 전 아버진 작은 그릇 공장의 공장장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외동 아들로 태어난 전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모자람 없이 자랐습니다. 늘 화목했던 집에서 걱정이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죠. 다만 제가 기억하기론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던 동생,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와의 사이는 늘 좋지 않았었어요. 먹고 살만했던 저희 집에 비해 작은 아버지는 항상 사는 것이 어려웠고 저희 집에 손을 벌리러 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걸 늘 못마땅해 하셨던 것 같아요. 형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제가 통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빌려주신 돈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요.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이렇게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네가 말할 때마다 돈 꺼내주는 저금통이라도 되는 줄 알아 이놈아? 나도 이제 더는 못 도와준다. 이제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나도 네 형수한테 이혼당할 판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도 다 물려받은 놈이 그것만 안 까먹었어도 지금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안 살 거 아니야? 그냥 돈 빌려주기 싫다고 말을 하면 되지. 형수 얘기, 아버지 얘기까지. 됐어요, 형님. 형제라고 딱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내미가 없어서 내가 이 집을 다시 들어오는 일이 있나 봐라. 형님은 나 죽는 날까지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장례식도 오지 마세요. 다시는 얼굴을 안 볼 거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 집을 찾아오나 봐라. 올 때마다 으름장을 놓고 가시는 작은 아버지였지만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돈이 떨어지면 다시 아쉬운 소리를 하기 위해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어요. 처음엔 저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를 참 많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성격은 다른 배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딴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어떻게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싶었던 아버진 일찌감치 상경해서 혼자 돈벌이를 하셨고 그렇게 공장 막내 생활부터 시작해 자기 공장까지 차릴 정도로 몇십 년 동안 휴일 한 번 가지지 않고 일을 하셨던 성실한 분이었어요. 반면 저희 작은 아버진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한테 이런 표현 쓰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배짱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기는 한데 성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도 사고를 꽤 많이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워낙 불같으시고 노는 걸 좋아하셔서 술 좋아하셔, 노름 좋아하셔. 어렸을 때도 친구들이랑 싸우면 한번 참는 법 없이 주먹 다짐을 해서 저희 아버지가 그거 수습하러 다니시느라 바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식아, 너는 절대로 네 아버지 닮지 말어. 알겠어? 사람이 저렇게 정내미 없이 크면 안 되는 거야. 지 형제고 뭐고 신경도 안 쓰는 피도 눈물도 없는 네 애비 절대로 닮지 말라고. 생긴 건 아주 똑같이 생겨가지고 볼 때마다 열받아 죽겠어. 아유. 그리고 어린 전 그런 작은아버지가 항상 무섭기만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집에 찾아와서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드시는 건 물론이고 어린 제 어깨를 붙들고 아버지와 닮아서 꼴보기가 싫다는 둥, 너는 니네 아버지를 닮지 말라는 둥, 어린애에게 하기엔 무서운 말들을 하시곤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를 나이긴 하지만 왜 형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작은아버지를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게 내버려 두는지 아버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고만 치는 게 짠하고 안쓰러우셨나 봐요. 당신이 야금야금 도와주니까 서방님이 더 정신 못 차리고 저러시는 거 아니야.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동생 노름빚만 갚아주면서 살 거야? 민식아, 너 방에 잠깐 들어가 있어. 작은아버지가 집에 찾아오시는 날은 저희 부모님이 싸우시는 날이기도 했죠.
말은 매몰차게 하고 앞에서는 내치는 척 하면서도 아버진 어머니 모르게 동생을 돕고 있으셨던 거고 어머닌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아버지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저한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두 분이서 한참 언성을 높이시는 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아버지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분란만 일으키시는 분, 무섭고 도움 안 되시는 사고뭉치 친척이니까요. 하지만 그 원수 같은 사고뭉치 친척과의 인연은 누구보다 질기게 이어졌어요. 제가 중학생일 때였습니다. 그날도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함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는 한 번만 도와달라 사정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죠. 그 집에도 제 또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년이면 중학교에 들어간다고 조카 생각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길래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쥐어주고 두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여튼 당신 앞으로 한 번만 더 서방님네 도와주다가 들키기만 해. 그땐 민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도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내 식구들 소중하면 갈라서는 게 맞지.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두 분이서 저녁에 나갈 채비를 하시길래 어딜 가시냐 물어보니까 부부 동반 모임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부부란 것은 골치 아픈 사이구나. 나까지만 해도 저렇게 불같이 싸우다가 또 막상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으면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다정한 흉내를 내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부부구나 했습니다. 민식이 너도 엄마 아빠 없다고 어디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얌전히 숙제 다 끝내놓고 있어. 다녀와서 확인할 테니까 일찍 들어올 거야. 알겠지? 그렇게 두 분이 부부 동반 모임을 나가시고 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내 세상이다 하고 바로 텔레비전을 켜고 과자 한 봉지를 뜯고 자유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부모님의 부부 동반 모임에서 두 분이 한 번도 일찍 들어오신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신나게 TV를 보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발신자는 엄마였고요. 혹시 내가 놀고 있는 걸 어떻게 보시기라도 한 건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뭘 놓고 가셔서 다시 오시려는 건가? 지금이면 모임 장소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 시간에 갑자기 왜 전화를 하신 거지? 했죠.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아닌 생전 처음 듣는 사람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하더라고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가 제대로 잘 안 들리는데 저는 처음에 엄마가 어디다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가신 건가 했어요. 아들이라고 저장되어 있어서 전화했어요. 지금 핸드폰 주인이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고 어쩜 좋아. 여보세요 내 말 듣고 있어요? 얼른 이쪽으로 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뇨. 대체 어디서요? 무슨 영화 촬영을 하나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거짓말일 거다 그랬어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아까까지 일찍 들어올 거라고 하면서 부부 동반 모임에 가셨던 분들이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나다뇨.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튕겨져 나온 핸드폰을 우연히 주어서 병원에서 연락 오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먼저 줘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뻔했었던 거죠. 엉엉 울면서 택시를 타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그날 사고 소식이 나올 정도로 큰 뉴스감이었거든요. 7중 추돌 사고였고 사상자도 많았고요. 경찰이며 구급대원들이 모여 있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 저희 부모님의 구조 작업이 한창이었고요. 울면서 부모님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절 제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에요. 저희 부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구해주세요. 학생, 우선 우리랑 같이 병원으로 가자. 지금 여기서 부모님한테 달려든다고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일단 진정하고 다들 뭐해? 여기 현장 통제 안 할 거야? 부모님이 코앞에서 끔찍한 꼴을 당하고 미동도 안 하고 누워 계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정이 얼마나 참혹하던지요. 무슨 정신으로 동승해서 병원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두 분이 숨이 아직 붙어있는 상황이었고 응급실에 도착할 때쯤엔 그 대형 병원 안에 있는 의사들이 몇 명씩이나 달라붙어서 응급처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침대에서 부모님의 몸이 펄떡 있는 것을 보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비명만 나오더라고요. 어린 나이인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안 돼, 엄마, 아빠, 제발 죽지 마. 제발 나 혼자만 두고 죽지 마요, 제발. 아들의 애절하고 간절한 외침이 저희 부모님에게 끝내 닿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두 분은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병원으로 옮겨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전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리고 말았죠. 부모님 중 한 분만 돌아가셔도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던데 하루아침에 부모님 두 분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제 심정은 어땠겠어요. 하늘이 두 쪽 난 것 같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상주랍시고 팔뚝에 상주 완장 두르고 있는데 제대로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나란히 놓여져 있는 부모님의 영정을 보니까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차에 나도 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힘든 순간 장례식장에 가장 먼저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인 작은아버지네 식구였습니다. 아이고, 민씨가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라니. 아이고, 우리 불쌍한 조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을 어떻게 혼자 놔두고 가버리실 수가 있어 그래. 아이고, 민씨가 이제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작은아버지가 왜 작은아버지겠니? 말 그대로 작은아버지라니까, 응? 이제 이 작은아버지 왔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너는 좀 들어가서 쉬어라. 철민아, 뭐하고 있어? 형불이라도 좀 떠다 주고. 민식이, 너는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내가 손님 받고 있을 테니. 작은아버지는 오자마자 절 끌어안고 이 안쓰러운 것을 어쩌면 좋냐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작은엄마도 마찬가지셨고요. 가족을 몽땅 잃어버리고 힘든 상황에서 평소에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작은아버지가 옆에서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신다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 퍽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저에게 자기가 왜 괜히 작은아버지겠냐면서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본인이 아버지의 역할까지 다 책임지고 해주겠다면서 절 엄청나게 살뜰히 챙기셨어요. 실제로 장례식 내내 잠도 주무시지 않고 손님 대접을 다 하시기도 했고 복잡한 장례 절차나 장지 문제 같은 것도 작은아버지께서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물론 작은아버지 입장에선 형님의 장례식이니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조카인 저까지 살뜰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특히나 감사하더라고요. 민씨가, 네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혼자서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 젊은이도 있으니까 너도 형제 생긴 것처럼 외롭지도 않을 거고 어린애가 어떻게 혼자 살 수가 있겠어. 친척이라고 나 하나 남아있으니까 나라도 너 제대로 챙겨야지. 안 그러냐? 네? 같이요? 저야 괜찮지만은... 민식이 네가 괜찮으면 됐지.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그쪽 집으로 이사 들어가면 되겠네. 우리 다 같이 살기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좁기도 하고 너도 큰일 치른 지 얼마 됐다고 네가 여기저기 짐 옮기기엔 불편하지 않겠어? 아무런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진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마음만 잘 추스르고 있거라.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작은아버지는 갑자기 제게 앞으로 함께 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중학생의 나이에 혼자 살 수 있는 건 가능할 리도 없고 부모님 살아계실 땐 속을 많이 썩이셨던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엔 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이었으니까 고아로 혼자 지내는 것보단 낫다 생각해서 저도 좋다고 했죠. 그런데 작은아버지 식구들은 다 같이 살기에는 집도 좁고 제가 이삿짐을 싸는 것도 힘들 거라며 짐을 싸들고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식구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네 식구들이 집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절 안쓰럽게 여기시더니 짐을 싸들고 들어오시고 난 이후론 이 집 주인이 누구인가 싶을 정도였죠. 오히려 원래 집에서 살고 있던 저에게 눈치를 주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리고 힘이 없는 전 반항 한 번을 못하고 매번 당하기만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뭐야? 아직도 밥을 안 차렸어. 이 새끼가 아주 게을러 빠져가지고는. 야, 부모도 없는 고아 새끼 데려다가 걷어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팔짱만 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밥이고 쌀이고 다 어디서 뚝딱뚝딱 나오는 줄 알아? 이게 가만히 보면 지혜비랑 아주 쏙 빼다 박았다니까. 건방진 자식. 너도 네 애비처럼 나 무시하는 거냐? 어? 우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한테 잘해주신다고 같이 살자고 하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괴롭히실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아이, 이놈 말하는 것 좀 보게. 뭐? 우리 집? 야, 이게 어떻게 니네 집이야. 우리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이지.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야, 임마, 네가 아무리 인정하기 싫다고 해도 내가 네 법적 보호자야. 너는 내 허락 없이는 성인 될 때까지 니네 부모가 남겨준 보험금 한 푼도 쓸 수 없는 그런 놈이라고 알아? 이게 어디서 반항이야, 반항은. 눈앞이 번쩍거리고 매서운 따개가 날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작은 아버지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요즘은 신탁이니 뭐니 해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을 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법들이 생겨나기 전이었고 정말 억울하게도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절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서 작은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빼내서 또다시 노름을 하는데 쓰기 시작했고 노름에서 돈이라도 잃고 들어오는 날엔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손을 올리기 일쑤였어요. 그땐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거라곤 이 집과 보험금 뿐이었는데 제가 제 발로 이곳을 버리고 도망치는 날은 정말 작은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럴수록 가족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니네 엄마가 그렇게 돈 없다고 사람을 무시했었는데 지 자식이 이렇게 살고 있는 꼴 보면 억울해서 2번 돌아가시겠구나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생전에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민식아, 그래도 우리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냐? 어? 니네 애미애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아주 착한 사람들이니까 너 걷어줘서 먹여주는 거다. 너 나중에 커서 우리한테 정말로 은혜 갚아야 하는 거야. 알겠지? 은혜요? 은혜는 무슨 은혜요? 저한테 이딴 짓 해놓고도 은혜 받으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2분한테 꼭 복수할 겁니다. 복수할 거라고요. 도끼가 바짝바짝 오르더라고요. 내 부모님의 유산을 가로채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친척이란 이름으로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하고 있는 범죄자들, 이를 갈면서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복수할 수 있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못된 사람들이었죠. 이번 주에 날도 좋은데 다 같이 산이라도 다녀오자. 민식이, 너도 애가 비리비리해서 말이야. 원래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야. 김밥 한 줄 싸서 소풍 다녀온다 생각하고, 어? 그동안은 우리도 예민해서 민식이 너 신경 너무 못 써준 것 같구나. 아유, 그래 민식아. 너 내가 싼 김밥 잘 먹잖니? 김밥 재료 사러 다녀와야겠네. 어느 날 뜬금없이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등산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겠거니 생각은 했는데 워낙 이상하고 뜬금없는 짓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그냥 사람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마음이 싱숭생숭했었는데 제가 부모님 살아계실 땐 주말에 같이 자주 등산을 가곤 했었거든요. 오랜만에 등산을 가서 마음도 비우고 하면 심란한 기분이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등산날 아침이 다가왔는데 누가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사촌동생이었어요. 아직 주변을 보니까 깜깜한데 벌써 일어날 시간이 다 됐나 했는데
사촌 동생이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서 쉿 하고 조용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사촌 동생은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형,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등산 가자고 한 거 그거 절대로 같이 가지 마. 알겠지? 이유는 물어보지 말고 그냥 그거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미안해, 형. 미안해.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등산을 따라가지 말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작은 어머니께서 잠에서 깨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렸고 사촌 동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절대 등산을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만 반복하고 제 방을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까무룩 잠에 들었고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절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됐죠. 사촌 동생은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어제 새벽에 저한테 말을 걸지 않은 것처럼 먼저 시선을 쓱 피했습니다. 저도 어제 있었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고요. 오랜만에 다 같이 등산 오니까 좋네. 민식이 너는 형님 생각 많이 나겠다. 우리 형님도 등산 다니는 거 참 좋아하셨는데 말이야. 형님 그렇게 되실 줄 알았으면 나도 진작에 등산 좀 많이 따라다닐 걸 그랬어. 민식이 너도 아버지 많이 보고 싶지? 예, 뭐 그렇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으니까요. 평소 아버지와 자주 올라가는 코스가 아닌 굉장히 험한 코스로 산을 타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헉헉거리면서 한동안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샌가 작은어머니와 사촌동생과는 거리가 좀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먼저 두 사람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고 그렇게 산 중턱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작은 아버지가 먼저 저희 부모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시기라서 부모님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괜히 기분이 울컥하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많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은 작은아버지께서 갑자기 쎄한 표정을 지으시고 절 빤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섭고 쎄해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생각이 날 정도거든요.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런 눈으로 절 쳐다보시냐고 하니까 작은아버지가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셨고 저도 모르게 무서워서 뒤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뒷걸음질을 치게 되더라고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렇게 괴롭혀놓고 이제 아주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으시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못됐어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우리 앞으로 떨어지는 보험금이 얼만 줄 알아? 그러니까 너도 하나밖에 없는 가족들 돕는다 생각하고 너무 억울한 마음으로 가지 말아라. 어차피 네 부모도 다 세상 떠났는데 그냥 조금 빨리 부모 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덜 억울하지 않겠어? 바로 뒤에 그래도 꽤 높이가 있는 비탈길이 있었고 작은아버진 제가 뭐라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제 어깨를 확 밀쳐버리셨어요. 전 그렇게 비탈길 밑으로 한참을 대굴대굴 굴렀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구르면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절 도와주신 건지 머리를 꼭 감싸 쥔 채로 어디 옷가지가 중간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높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에 딱 멈춰졌어요. 누군가 절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죠.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살아있었네. 나는 꼼짝없이 죽은 줄 알았구만. 이봐요 학생 괜찮나? 정신이 좀 들었어? 이럴 게 아니라 당장 119에 신고해야지. 내 정신 좀 봐. 일단 우리 집으로 가게. 일어날 수 있겠어? 여기는 전화도 안 터져. 어쩌다가 이런 데까지 왔어? 산에 사물 캐러 돌아다니는 신만이 할아버지에게 우연히 발견이 되어 가까스로 그날 밤 할아버지의 부축을 받아 산 중턱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한참을 굴러 떨어진 것 같은데 조금 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은 것 빼곤 멀쩡하다는 것도 참 천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신 할아버지께선 아무래도 하늘에 먼저 가신 저희 부모님께서 절 지켜주신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그럼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겠냐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다 한들 제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해서 그런지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만이 더욱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사촌 동생은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가 작당해서 절 그렇게 만들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저한테 몰래 와서 등산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를 했었던 거죠. 아니요,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대신에 어르신, 저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 다시 갚으러 올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 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다시 갚으러 오겠습니다. 여기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지내고 싶어요. 제가 그 사람들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나면 그때 돌아와서 복수든 뭐든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도와주세요. 평생 산에서 삼 캐러 다니는 사람인데 삼이 아니라 사람을 캔데도 이유가 다에 있겠지. 안 갚아도 좋으니까 이 돈 가지고 가서 쫓기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 응?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인데 너무나 감사했죠. 마치 자기 손주 대하듯이 따뜻한 밥도 차려주시고 아랫목에 불도 뜨끈하게 넣어주시고 차비만 빌려주시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겠다 했는데 그래도 가서 밥도 먹고 찜질방에서라도 하루 잘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나가는 제 손에 10만 원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이야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받았던 10만 원은 거의 100만 원과 같은 가치였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저도 나가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서 이것 꼭 10배로 다시 갚겠다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 부산으로 가는 버스표 하나 주세요. 제일 빠른 걸로요. 제가 살고 있는 곳과 제일 반대쪽으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하다가 지도를 보고 무작정 눈에 들어왔던 부산으로 야간 버스를 타고 향하게 됐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그 어린 나이에 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등산 가방 하나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딱 봐도 집 나온 애처럼 보여서 찜질방 주인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통에 같은 곳에 이틀을 자질 못하고 다음 날이 밝는 대로 밖으로 나와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행색도 그렇고 괜히 받아줬다가 곤란한 일이 생길까 싶어서 꺼리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나요? 전 거기서 다시 한번 제 인생 최고의 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몇 번이나 허탕을 치고 예전에 아버지가 하셨던 그릇 공장이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 봤어요. 인상 좋은 사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월급 제대로 안 주셔도 되고요. 밥만 주시고 잘 곳만 주시면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쓰는 일 못하겠다 싶으시면 청소라도 할게요.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일을 했으면 월급을 받아야지. 너 앞으로 살면서 어디 가서 네가 먼저 월급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소리 절대 하고 다니지 말어. 알겠어? 딱 보니까 밥도 안 먹었겠구만. 들어와.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 밥 먹이라고 했던 참인데 잘 됐네. 꽁치 김치찌개 좋아하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뭐 일이나 해봤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런 걸 제대로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딱 처음 보자마자 하신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일하면서 월급 안 받겠다 먼저 그 소리 절대 하지 말아라. 밥도 안 먹고 다닌 것 같은데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딱 봐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 제 몸뚱이만한 배낭을 메고 와선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이 생겨서 일 좀 시켜달라 사정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없던 일이라도 만들어서 시켜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요. 참 고마운 분이었죠. 들어가니까 공장 삼촌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누구 하나 제 사연을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분이 없으시고 그냥 말없이 제 밥 위에 계란말이를 척척 올려주시고 묵묵히 자기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한 정을 느껴본 게 오랜만이어서 그랬을까요? 밥을 먹는데 자꾸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서 밥을 큼직큼직하게 떠서 입으로 밀어 넣으면서 억지로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민식이 이놈 머리가 아주 똘똘한 것 같네. 자꾸 여기서 실수가 난다 했었는데 아니 글쎄 민식이 이놈이 여기를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보라고 그러잖아. 그러고 나니까 이게 거의 자동이라니까. 일하는 시간이 한 2시간은 줄었어.
저기 이번 달에는 월급에서 다 10%씩 까서 민식이 월급 더 넣어주라니까? 어? 저는 빠른 속도로 일과 공장에 적응을 해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거의 허드렛 일이었지만 이렇게 하면 일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 공장 삼촌들은 그렇게 똘똘하게 일 처리를 하는 저를 감사하게도 예뻐라 하셨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사는 것이 안정되다 보니까 저도 왜 내가 집을 나왔는지 그 생각이 퍼뜩 다시 들더라고요. 성인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작은 아버지네 식구에게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런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때부터 정신이 갑자기 확 들어서 일 끝나고 숙소에 들어오면 몰래 공부를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 등록금을 어느 정도 모아두게 되면서 야간 대학이라도 나와서 대학 졸업장을 따야겠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변호사 판검사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꿈을 다시 꿀 수가 있겠어요. 그건 완전히 사치라고만 생각했었죠. 뭘 그렇게 급하게 숨겨? 뭐야? 문제집이잖아 이거. 너 요즘 일하면서 꾸벅꾸벅 존다 했더니만 퇴근하고 잠 안 자고 혼자 새벽까지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수해서 손이라도 나가면 어쩌려고 그래? 내일 사장실로 좀 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일이랑 공부를 병행한다는 건 쉽지 않았고 일을 하면서 졸기도 하고 생전 안 하던 실수를 하다 보니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장님이 저한테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저를 보러 오셨다가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공부를 하고 있던 걸 딱 보시게 된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선 자고 내일 사장실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고 꼼짝없이 잘리게 생겼구나 싶었는데 다음날 사장실로 찾아가니까 사장님께선 절 보시더니 아무 말도 없이 두툼한 흰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설마 퇴직금이에요? 사장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어요. 앞으로는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일 관두라는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사장님, 잘못했어요. 뭔 소리야 임마. 너 사정 딱 한 거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오갈 데 없는 놈 내쫓을 정도로 정냄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넌 이제 내 식구야. 일하는 사람 중에서 너 식구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건 네 대학 등록금이다.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숙소는 그대로 쓰고 월세는 내가 딱 5만 원만 받을게. 삼촌들이 너 없으면 심심해서 일을 못하게 했대. 그럼 어쩌냐? 괜히 나가서 비싼 밥 사 먹지 말고 밥도 여기서 먹고 그 돈으로 대학 가. 넌 머리 좋아서 충분히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사장이야. 안 될 것 같은 놈한테 생돈 들여가면서 투자는 안 하니까 훌륭한 사람 돼서 꼭 갚아라. 알겠냐? 요령 피우지 말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란 말이야. 너무 감사해서 사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감사하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날 신경 써줄 수 있다는 것이 심지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친척은 돈에 눈이 멀어서 날 죽이려 들려고까지 했는데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냐고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이 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라고 빌려주는 것이라면서 사장님은 꾸역꾸역 등록금을 저에게 챙겨주셨습니다. 세상엔 좋은 어른도 있다는 걸 절 구해주신 어르신, 사장님, 공장 삼촌, 그 뒤로 만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됐고 전 그때부터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작은아버지 식구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보다 내 인생에서 날 구해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이 정말로 제가 다시 태어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진심으로 고민해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법 공부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공부들 중에서 왜 법 공부야? 넌 사법고시 어렵다고 그 뉴스 나온 거 안 봤냐? 이거 아무리 머리 좋고 돈 많은 놈들도 합격할래야 할 수 없는 시험이라니까? 괜히 시험 보겠다고 한번 발랐다가 허송세월 보내는 놈들만 수두룩한데.
삼촌, 제가 그런 놈들이랑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저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할 거예요. 훌륭한 변호사 돼서 삼촌한테도 사장님한테도 은혜 갚아야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목소리 내면서 풀어줄 수 있는 거, 그거 배우려면 법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옛날에 당했던 억울한 일들도 풀 수가 있을 거고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법학대학에 합격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법고시 시험을 바로 준비했어요. 일을 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죠. 차라리 몸이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이 100배는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날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쉽게 떨쳐내버릴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법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동안 당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인지 더욱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보험사를 통해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다시 찾아오고자 했지만 이미 보험금은 작은 아버지네 식구들이 몽땅 써버리고 난 이후였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생각보다 이렇게 구멍도 많고 이런 구멍들을 악용하는 나쁜 놈들은 더욱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엔 변호사보단 검사 쪽으로 진로를 변경해 생각했고 미친 듯이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사장님, 삼촌들, 저 합격이래요, 합격. 이게 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정성에 감동이라도 받았는지 전 몇 년 전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하고 검사 임관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공장으로 달려가 사장님과 삼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다들 눈물을 훔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령이 나기 전에 큰 절을 올리고 앞으로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라. 그땐 사장님이 삼촌이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내가 돕겠다 맹세를 하고 그것을 떠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0여 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셨던 신반이 할아버지를 수소문해 찾아가기도 했어요.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찾아온 절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전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10배로 갚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전 그 약속 지키러 왔다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한사코 그 봉투를 받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제가 억지로 그 손에 돈을 쥐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작은아버지인가 뭔가 하는 놈은 찾은 게야. 너 훌륭한 사람 되고 나면 그 인간들한테 제일 먼저 복수하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그놈들 지금은 어디서 남의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지.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다 열받아서 아주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평생 나쁜 짓만 하면서 살던 놈들이니 살면서 마주칠 일 하나 없겠어요. 억지로 찾으려고 고통스럽게 안 살려고요.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날 있겠죠. 그땐 정말 안 놓치려고요. 사실 저도 검사가 된 이후에 작은아버지네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어르신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쁜 놈들을 때려잡으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다시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었죠. 그리고 정말 제 예상은 적중하게 됐어요. 얼마 전 제가 이제 신입 검사 딱지를 떼고 나서 처음 발령받았던 곳이 정말 웃기게도 저의 본적지이자 제가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도망쳤었던 고향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바쁘게 배정받은 사건들을 처리하던 중에 전 우연히 동료 검사의 책상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잘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아직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던 저희 작은아버지의 이름 말이에요. 이놈, 이거 어쩌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 보험 사기 건이라던데? 뭐 도박 빚을 졌나? 하여튼 자기 친구랑 짜고 손가락 끄트머리 좀 잘라달라고 하고 보험사에서 돈을 받기로 했는데 친구한테 떼어주기로 했던 돈을 안 준 모양이야. 앙심 품은 친구가 이걸 보험사에다가 다시 고자질하고 뭐 당연히 보험금 지급은 취소됐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폭행 시비가 붙어가지고 정작 여기 들어온 건 폭행죄인 거지. 하여튼 이렇게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사고방식이 다르다니까. 이 사건 저한테 넘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꼭 맡고 싶어서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이름을 보자마자 20여 년 동안 묵혀져 있던 제 가슴 속의 한이 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 부모님의 유산을 가로챈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돈은 어디로 또 홀랑 까먹어 버렸는지 빈털터리가 되어 아직도 사기꾼이나 진배 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전 동료 검사에게 이 사건을 저에게 넘겨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고 동료 검사는 제 사정을 모른 채 어지간히 맡고 싶은 사건인가 보다 별 의심도 없이 저에게 사건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해묵은 복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리고 공판기일 날짜가 다가왔어요. 판사님이 법대 위에 서시고 법정 안으로 피고인인 작은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악랄한 작은 아버지와 힘없는 조카가 아닌 악랄한 피고인과 공정한 검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형사재판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최대한 불쌍한 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작은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도 20년이나 묵은 두려움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알아보지 못하는 건가 했었는데 처음엔 긴가민가 했었던 눈빛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고는 너 하고 귀신이라도 본 눈치였습니다. 20년 전에 당신 손으로 죽여버렸던 조카놈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나 봐. 맨발로 도망치면서 내가 이를 갈면서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생각도 못하겠지. 쓰레기같이 살면서 제 발로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당신 인생 이제 내 손으로 끝장내줄게. 아니야. 네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검사가 될 수가 있어. 아이고 판사님, 나 이 재판 안 받을 겁니다. 저놈이 내 조카예요. 그러니까 내 조카인데. 아이고 민식아, 내가 네 작은 아버지인데 어떻게 날 감옥에 보낼 수 있단 말이야. 응? 네가 이 사건을 다시 봐서 알겠지만 그놈이 나쁜 놈이지 난 아무 잘못이 없다. 응? 그래도 우리가 식구인데 네가 날 도와줘야지. 안 그러냐?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저한테 했던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냅다 제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더니 그래도 우리가 식구인데 어떻게 감옥을 보낼 수 있냐 일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붕대를 둘둘 감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판사님께서도 재판장을 소란스럽게 하면 당장 쫓아내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작은 아버진 끝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애원을 하셨어요. 그렇게 제 생각하실 줄 아는 분이었으면 진작에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20년 전에 산에서 저 그렇게 밀쳐버리기 전에 그런 생각 한 번만 해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일은 없었을 텐데. 보험 사기 재판 끝나고 나면 살인미수의 보험료랑 유산 가로챈 것 가지고도 법정이 다시 한번 올라갈 생각하셔야죠. 이건 그냥 연습이다 생각하세요. 아니야. 판사님 저 그냥 감옥에 보내주세요. 그래요. 내가 그놈한테 손가락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 자백할게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는 작은 아버지에게 이 재판 끝나고 나면 그동안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법정에서 서실 준비를 하셔야 할 거다. 제대로 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무서운 눈빛으로 으름장을 놓으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퍼뜩 들었나 봐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판사님 앞으로 달려가서 보험 사기에 관련해서 전부 자백을 하겠다. 차라리 자기를 감옥에 넣어달라 애원을 하더라고요. 참으로 멍청한 인간이죠. 제가 이 뒤에 본인을 다시 법정에 세울 것이 어지간히도 무서웠나 봅니다. 작은 아버지 쪽에서 세운 변호사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어이없어 했고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미루어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뭐? 징역 3... 뭐야?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다고 했잖아. 방금 범죄 사실 본인 입으로 다 인정해놓고 자백한다고 말씀하셔놓고 집행유예는 무슨 집행유예요? 변호를 포기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줬는데 변호를 포기하긴 변호를 포기해? 피고인이 죄질이 무겁고 죄를 인정한 점, 변호를 포기한 점을 미루어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아이고 안 돼. 아이고 판사님 다 거짓말입니다. 자백이라뇨? 아닙니다.
결국은 제 아버지는 큰 화를 피하려는 제 꾀에 넘어가서 징역 3년을 받게 됐어요. 억울한 표정으로 질질 끌려가던 작은 아버지에게 감옥에 간다고 죄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선전포고를 해주고 돌아왔네요. 제 복수 여기서 끝난 거냐고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죄질이 나쁜 놈인 걸 이제 세상에 알렸으니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세상에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쁜 놈인 걸 더 잘 알릴 수 있을지 법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까지 됐으니 이제 더 제대로 참교육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 못된 인간 감옥에 보내놓고 나니까요. 그래도 하나 감사한 건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검사 됐잖아요. 작은 아버지 말고도 세상에 못된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치고 주변 큰 도움 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만큼 저도 남은 인생은 사회에 환원한다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가 보려고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어려운 일 닥치면 마음속으로만 참고 있지 말고 꼭 멈춰서 주변 도움받고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평생 가는 어려움, 평생 가는 억울함은 없거든요. 오늘은 댓글로라도 속 시원하게 억울한 일들 털어놓고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알아요? 우연히 누군가 그 억울함 보고 거짓말처럼 해결해주고 갈지요. 안녕하세요. 전 이혼한 지 딱 1년이 지난 30대 이혼녀입니다. 전 결혼 생활이 좀 힘들긴 했어도 제가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과 살면서 이래저래 힘든 일은 많았어도 잘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간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실 전 30이 다 될 때까지 전혀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30 전에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자꾸만 부추기시는 바람에 얼렁뚱땅 선을 봐서 결혼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 남자라도 좋았던 건 아니고요. 남편과 다른 건 몰라도 조건은 잘 맞았거든요.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남편감으로서의 기준을 다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30이 넘은 남자라고 하기에 좀 순수하게 보였어요.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쉬지 않고 본인의 부모님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대요. 그리고 말끝마다 본인은 부모님을 매우 존경한다고 했죠. 처음엔 그 모습이 굉장히 솔직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젊어서 형편이 좋지 않으셨는데도 언제나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부모님처럼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이뤄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꿈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게 저로선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전 그러질 못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안 좋으셔서 매일 싸웠어요. 저랑 동생 앞에서도 서로 매일 헐뜯고 미워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크다 보니 전 부모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걸 부러워하잖아요. 전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항상 부러웠어요. 남편은 그런 순수한 모습이 좋았던 전 어느새 남편에게 홀딱 넘어가 콩깍지가 씌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잘하는 건 물론이고 제 주변 사람들까지 항상 챙겼고요. 저녁을 먹다가 맛있는 걸 먹으면 항상 포장해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친구들과 만나고 있으면 늦게라도 데리러 와서 친구들과 먹은 밥값을 계산하고 친구들 택시비까지 본인이 결제했습니다. 남편은 주변에 친구가 참 많았어요. 모임도 많았고요. 저야 남편이 워낙 성격도 좋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참 대단했던 게 그렇게 친구가 많고 모임이 많아도 저와 만나는 동안 저에게 소홀했던 적이 없었어요. 옆에서 보니까 부모님에게도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점을 보면서 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전 항상 저에게 소홀하고 관심 없는 부모님만 탓하며 미워하기만 했는데 남편을 보니까 자식도 부모에게 살뜰하게 잘하며 자연스레 부모님도 자식을 믿고 챙겨주시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연애할 땐 남편의 그런 점이 좋았죠. 참 다정하고 남을 잘 챙기는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좋게 말해서 사람이 착한 거지
호구나 다름없었어요. 결혼하면 결혼 전처럼 매일 친구들 만나고 모임에 매번 참석하기 어렵지나요? 남편도 저와 결혼하고 나서 저와 시간을 보내느라 친구들과 사이도 소홀해지고 모임에도 잘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 생각지도 못할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원래라면 남편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만나 축구를 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전날 저와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고 야간 영화를 보고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아침 축구를 빠졌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아직 잠에서 덜 깬 남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저에게 들릴 정도로 남편 친구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어제 축구장 대회를 안 났잖아. 오늘 내는 날이라는데. 그리고 오늘 너 축구 안 나온다고 그랬다며? 야, 네가 안 나오면 우리 아침은 누가 쏘냐? 순간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잠결에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어제 늦게 들어와서 너무 피곤한 거 있지? 다음 주에 내가 가서 다 낼게. 남편은 축구장 결제일인 걸 깜빡했다면서 본인이 다음 주에 가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전 남편이 축구 모임 총무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축구장 대여료를 다 냈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돈을요. 아, 다음 주에 와서 네가 내는 거야 당연한 거고. 지금 너 안 와서 우리 다 아침밥 굶고 집에 가게 생겼잖아. 아, 내가 쪽팔리게 전화까지 해야겠냐? 오늘 안 나올 거면 내 통장으로 밥값 입금이라도 해. 넉넉하게 보내라. 네 덕분에 맛있는 거나 좀 먹게. 그 순간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남편의 반응도 이상하고 친구라는 놈의 말투도 이상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몇 번 이해 안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본인이 계산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이제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멍청한 남편은 덥석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는 전화를 끊더니만 정말 친구에게 돈을 송금하려고 했어요. 전 순간 너무 놀라서 남편의 핸드폰을 뺏었죠. 방금 전화한 사람 누구야? 아니 축구 빠지면 벌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신한테 돈을 입금해라 마라 하는 건데 설마 지금까지 매번 자기가 연습장 빌리는 비용이랑 밥값 다 낸 거야? 저도 도저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다 동창인데 누가 내든 어때? 아니 그리고 그중에 내가 제일 잘 벌고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아. 아니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내는 게 맞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축구장 대여 비용은 물론이고 아침 비용을 남편이 계속 냈답니다. 함께 축구를 하는 동창 중 남편이 가장 돈 잘 번다는 게 이유였죠. 전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남편이 함께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야 전 모르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월등하게 재벌은 아니거든요. 물론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긴 하지만 어딜 가나 남편이 다 쏘고 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진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래 주변 사람들 잘 챙기는 건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정말 축구 하루 빠졌다고 친구들한테 돈을 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내가 없어서 아침도 못 먹게 생겼다는데 아침 먹을 돈이라도 보내줘야지. 그 순간 알겠더군요. 남편이 아주 큰 착각에 빠졌다는 걸요. 전 그대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남편에게 당장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출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빨리 일어나. 친구들 아침 사주러 가야지. 전 절대 누구에게도 당하고만 사는 성격이 아니에요. 전 원래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긴 독한 년이란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께도 지지 않고 고집을 부렸어요. 워낙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성격이라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갖고 동생에게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컸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도 같은 사람과 결혼한 건 저와 다른 남편을 보고 많이 배우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남편과 제가 한 배를 탄 이상 남편이 바보처럼 당하게만 보고 둘 수는 없었어요.
전 그날 남편과 함께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경기장에 제가 남편과 함께 나타나자 남편 친구들은 적잖이 놀란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재수 씨가 웬일이냐며 반기는 척했지만 그 표정 뒤론 불편해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거든요. 거기다가 더 화가 나는 건 남편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사정이 힘들어서 축구장 대여료도 남편이 내고 밥도 사는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다들 한눈에 봐도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열불이 터져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전 일부러 더 밝은 척 웃으며 결혼하고 제대로 인사도 못했으니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겠다고 하고 근처 식당으로 갔죠. 남편은 정말 제가 본인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간 걸 줄 알고 좋아했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심기를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다 깽판을 쳐버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몇 년 동안 축구를 해왔다는 그 친구놈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어요. 남편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이 새끼 진짜 복을 타고났다니까. 초등학교 때까진 우리 집 지하에 살면서 여름에 물 차면 물편 나르고 겨울엔 매일 보일러 동파돼서 찜질방 가서 살더니만 고등학교 가자마자 이 새끼 아버지가 졸부되고 인생 피더니 장가도 돈 많은 처가 얻어서 갔잖아. 부럽다 부러워. 아침부터 남편에게 전화를 해야 되던 바로 그 친구놈이었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어릴 때 그놈 집에 새를 살았었는데 매일 본인이 무시하던 남편이 지금은 본인보다 훨씬 잘 됐으니 자격지심이 어마어마했대요. 거기다가 그 친구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비슷했고요. 재수씨 그거 알아요? 준석이 이 새끼 중학교 때 급식비 없어서 우리 집에서 자전거 타면서 신문 돌리고 그런 거? 그때 매일 다리에 힘 풀려서 슬쩍 건들기만 해도 넘어지고 진짜 찌질했었는데 지금 남자 구실이나 하나 몰라? 도대체 뭐가 재밌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편 친구들은 신이 나서 낄낄거렸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자기를 놀리는 말인 줄도 모르고 같이 따라서 웃었죠. 전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런데도 눈치 없는 남편은 전혀 못 알아듣고 연신 호구짓을 하더라고요. 너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시켜. 오늘은 우리 와이프가 다 쏘는 거니까. 이래서 졸부는 상종 못한다니까. 이 새끼 아버지가 돈 좀 벌어서 지금 좀 살만하다고 옛날 생각 못하고 나대는 것 좀 봐. 그래봤자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남의 집 화장실 변기 고치고 하수구 뚫고 다닌 게 어디 가냐? 맞다. 너희 엄마 우리 아버지 회사까지 찾아가서 보험 들라고 구걸하고 다니셨지? 순간 전 너무 화가 나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야야, 재수씨도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되냐? 재수씨,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석이랑 어려서부터 너무 친해서 그러는 거니까. 오늘은 재수씨가 쏘는 거니까 우리 그럼 메뉴 하나씩 다들 포장해가도 되죠? 그럼 우리 와이프 그런 거 가지고 기분 안 상해. 다들 메뉴 하나씩들 포장해가. 그 순간 전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그 어린 나이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문 돌렸으면 대단한 일이지. 다들 친구라면서 그게 뭐가 웃긴다고 낄낄거려요? 그런 친구한테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면서 도대체 누가 누구더러 찌질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재수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린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안 그래 준성아? 그래 여보, 친구들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린데 왜 그래? 전 남편의 입에서 친구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그대로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놀란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따라 나온 남편이 저에게 왜 그러냐고 오히려 되묻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농담하고 장난하는 거랑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거랑 구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내내 남편을 호구로 알고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문제는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은 친구들이 본인을 무시하고 가지고 노는 것도 모르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 그냥 대충 참고 넘어가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전 참을 수가 없었죠. 차에 올라탄 절 따라온 남편은 바보 같은 얼굴로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전 너무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웃긴 게 도대체 뭐가 웃긴다는 거야? 내 눈엔 당신이 호구짓 하는 거밖에 안 보이는데?
당신 앞으로 계속 축구장 대여비 내고 밥값 내면서 저 인간들이랑 친구로 지내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장 축구부터 그만둬. 저도 어린애가 아니다 보니 남편처럼 착하고 순진한 사람 곁엔 항상 그런 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꼬이기 마련이라는 거야 잘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친구들이 남편에게 그랬다는 점에서 전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나 그 이후 남편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고요. 자기야말로 왜 이래? 내가 아무렇지 않다는데 당신이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화내고 나오면 앞으로 내가 곤란해지잖아. 순간 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구짓 하는 걸 답답해서 도와줬더니만 남편은 오히려 저 때문에 본인이 곤란해졌다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저기 안에 친구들 어릴 때부터 서로 부모님까지 다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야.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고 나왔으니 내 친구들은 뭐라고 하겠어? 당장 들어가서 내 친구들한테 사과하고 밥값 계산하고 나와. 당신이 밥 산다고 데려와서 이러면 어떡해? 애들이 밥 사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줄 알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호구였어요. 지금까지 저렇게 바보처럼 살았으니 저런 거지 같은 애들한테 개무시나 당하며 살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더 실망스러웠던 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그 이후로 한동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전까진 남편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의 생각을 존중한 거였는데 남편의 실상을 알고 보니 저도 남편에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보짓을 하고 다니는 게 다 시부모님 때문이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전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저랑 남편 사이가 풀리지 않았을 때라 전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이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시댁에 좀 오라고 하신다고 퇴근하고 시댁에 가자고 하더군요. 전 너무 피곤해서 썩 내키진 않았지만 시부모님이 직접 연락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남편에게 그러자고 했죠. 저와 남편은 퇴근해서 시댁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시어머님 뭔가 심기가 좋지 않으신지 주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고 시아버지만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시아버지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표정이 영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해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너희 시아버지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가 오기 직전에 시부모님 두 분이 좀 다투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투신 이유가 저희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대뜸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준석이 너 대기업 다니니까 네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지? 네가 내일 은행 가서 대출 3천만 원만 좀 받아서 나한테 보내라. 내가 지금 당장 융통할 돈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 달 말일이면 돈이 나오니까 그때 갚아주마. 순간 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3천을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달라니요? 전 당황해서 시아버지께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려던 참이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인간이 내가 그렇게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결국은 하네. 준서가 네 아버지 또 세탁소 하는 윤상이 아저씨 도와주려고 하는 짓이니까 절대 대출 받아주지 마. 이 옆편 내가 어디 감히 남자들 하는 일에 간섭이야 간섭은. 윤상이 내가 남이야? 우리가 옛날에 그 집에서 얻어먹은 쌀이 얼만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 알고 보니 윤상이는 얼마 전 축구 모임에서 봤던 남편 친구더라고요. 아주 대대로 그 집 호구짓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족은 무슨 지난번에도 5천이나 빌려주고 아직도 못 받고 있으면서 아들한테 빚까지 내라고 해서 도와준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 내가 정말 며느리 볼 낯이 없어. 내가 이번 달만 수금이 늦어져서 그렇지 다음 달이면 그깟 3천 만드는 거야.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빌릴 수도 있지. 낯이 없긴 뭐가 없어. 윤상이 아버지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 예금 들어가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내일 찾아다 드릴게요. 대출 받을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우리 아들 날 닮아서 속이 넓다니까.
사실 윤상이네. 우리가 돈 3천이야. 그냥 줄 수도 있는 돈이지 뭐. 전 순간 말문이 턱 하고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한 은행에 예금해둔 돈은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저와 함께 모으고 있는 돈이었어요. 엄연히 함께 모은 돈인데 그 돈을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본인 마음대로 쓴다고 하니 저로서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는 걸요. 전 고민하다가 슬쩍 남편과 눈을 맞추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 돈은 우리 내년에 이사 가려고 같이 모은 돈인데 상의도 없이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사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이 2, 3년에 한 번씩 근무지로 이동해야 하는 일이라 결혼할 때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거기다가 현재 사는 전셋집 주인이 내년에 직접 들어와서 살 예정이라 저희는 내년에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되고요. 더군다나 저희 부부가 내년에 나이를 가질 계획도 있고 해서 내년에 이사 갈 때 집을 사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듯하더라도 월급의 7, 80%를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돈을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멋대로 쓰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 말이 거슬렸는지 시아버지께서 나서서 제게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 새아기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시부모님 있는 앞에서 남편한테 일일이 토를 달고 그러냐?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그리고 내가 언제 너희 돈 떼먹는다고 그랬어? 다음 달이면 내가 준다고 했잖아. 결혼 전 남편은 분명 저에게 시부모님 두 분 사이가 워낙 좋다고 했어요. 남편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어머니께서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고생하신 게 고마워서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아버지를 겪어보니 남편 말과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진 저희 친정아버지보다 훨씬 더 고지식하고 남의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했어요. 전 걱정돼서 얘기한 것뿐인데 시아버지께선 얼굴까지 빨개져서 목소리를 높이시니 전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 인간이 이제 하다 며느리한테까지 소리를 질러. 새아가 미안하다. 아유, 이 사람이 원래 친구들의 일이라면 이렇게 난리를 친다니까. 준석이 너도 절대 네 아버지한테 돈 줄 생각하지 마. 이 옆에 내가 어디 며느리 있는 나 앞에서 자꾸 소리를 질러. 당신이 이러니까 새아기 쟤도 감히 시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거 아니야? 새아기 너 내 말 잘 들어.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나는 여자가 집에서 큰 소리 내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전 순간 고리적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여자가 집에서 큰 소리 내는 꼴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반면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고는 속이 타시는지 연거푸 찬물을 꿀꺽꿀꺽 삼키셨습니다. 저도 얼굴이 뜨겁긴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시댁인데 서로 얼굴 붉히며 돈 얘기를 주고받는다는 게 보통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돌아갈 때까지 연신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부탁 아닌 부탁을 하셨어요. 새아가 너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준석이 쟤가 다른 건 나무랄 데가 없는데 치애비 닮아서 저렇게 오지랖이 넓어. 아차 하면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남한테 퍼준다니까. 전 애써 시어머니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지만 마치 목구멍에 음식이라도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답답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남편이 어릴 때부터 그랬다네요. 어릴 땐 집도 못 살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렵게 좋은 잠바나 운동화를 사서 입혀서 학교에 보내면 그날로 학교 애들한테 뺏기고 왔답니다. 시어머니가 답답해서 그 친구네 집에 쫓아가 잠바랑 운동화를 내놓으라고 하면 준석이가 먼저 가지라고 줬는데 왜 도로 뺏어가려고 하냐고 했대요. 기가 찬 시어머니가 잠바며 운동화를 다시 찾아서 집에 오면 남편은 오히려 쪽팔리게 왜 그러냐고 시어머니에게 따지며 울먹였답니다. 자기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준 게 맞는다고요. 저는 제 두 귀로 듣고도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 보았던 남편 친구들이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찌질해도 너무 찌질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남편이 고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사셨답니다.
시아버지는 손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노동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하셨고, 시어머니도 남의 집에서 일도 하시고, 보험이며 식당이며 안 해본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께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몇 년 새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승승장구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이 가족이며 친구들한테 돈만 안 뜯겼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거랍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핏줄만 챙기고 같이 사는 여잔 고생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전형적인 고지식한 할아버지였대요. 시아버지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로 남편에게 돈을 받아 윤상인지 뭔지 않는 남자에게 줬습니다. 제가 남편과 싸우면서까지 말렸는데도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전 순간 억울한 생각이 들었죠. 남편에게 속았다는 느낌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구나 싶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 제가 남편의 집안에 대해 알고 있었던 조건이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결혼정보회사에서 전해 듣기론 시아버지의 사업 규모가 직원 20명이 넘는 규모에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15년 이상 운영해온 안정적인 회사라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실상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조회사 앞으로 빚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번 돈을 거의 대출 이자로만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결혼하고 좀 이상했던 게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데도 시어머니께서 아직도 보험 판매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었는데 남편 말론 시어머니께서 워낙 젊을 때부터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라 집에 있으면 유독 답답해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일거리로 보험을 하시는 거라고요. 전 남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남편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댁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에 들어섰는데도 제가 온 줄도 모르시더라고요. 그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종종 보긴 했는데 그날은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말해봐야 당신이 내 말은 안 들으니까 나도 당신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지금까지 넘어갔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 응? 이러다가 우리 사는 집까지 그냥 다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잖아. 어떡할 거야? 응? 이 집까지 넘어가면 어떡할 거냐고. 이 여편 내가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 공장이 몇 평인데 그깟 몇 억 못 갚을까봐 걱정을 해. 우선 시골에 땅 팔리는 대로 다 갚아줄 거니까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그 땅이 우리 땅이야? 고모들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어쩌려고 그래? 내가 우리 집 장남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 더군다나 내가 지금 누나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땅 좀 판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아이고, 평생 마누라한텐 생활비 10원 한 장 주지도 못하는 인간이, 잘났다고 큰 소리는.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냥 제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시부모님이 다투시는 소리를 듣고 전 아무래도 들어가기가 민망해서 그냥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게 확실했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고도 본인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위한다는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죠. 남편이 제게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요. 물론 결혼 전엔 시아버지 사업이 괜찮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시아버지에게 생활비 한 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소위 일거리가 아니라 본인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보험 판매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며 하신 얘기 중에 시댁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 제일 신경 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부모님 재산이라고는 시아버지 회사와 공장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시는 30평대 아파트 하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빚이 얼마면 고소까지 당하고 고작 10억 넘는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생긴 건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날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제가 시댁에서 들은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제 말에도 남편은 자꾸만 괜찮다고 하면서 말을 돌렸어요. 전 남편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이라도 시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에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힘들어하시는데 자식으로서 모른 척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죠. 시댁 일이니까 나도 웬만하면 간섭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머님이 불쌍해서 가만히 못 있겠어. 아버님은 생판 남한텐 몇 천씩 떡하니 빌려주시면서 어머님한텐 지금까지 생활비도 안 주시고 그 연세에도 나가서 일하는 게 말이 돼? 당신은 그런 어머님이 가엾지도 않아? 전 진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평소에 얼마나 돈 있는 걸 자랑하시고 허세를 부리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같이 사는 시어머니에겐 무관심하니까 저까지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순간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당신은 아버지 공장 가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엄마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괜히 불안해하는 건데 어차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당신은 걱정할 거 없어. 사람이 서로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것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전 남편과 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차라리 인상을 쓰고 저에게 소리라도 질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같이 화를 내고 싸울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꼭 사람 좋은 사람처럼 온화한 얼굴을 하고 답답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전 천불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제 앞에서 되지도 않는 자존심을 부렸어요. 자기네 집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란 소리만 했고요. 전 아무래도 남편과 얘기를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둘이 따로 만났어요. 시어머니에겐 둘이서만 데이트를 하자고 했죠. 전 시어머니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싶어서 시어머니와 영화도 보고 맛집에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게 몇 년 만인지 생각도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가 신경 쓰여 앞으로는 저와 자주 보자고 했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통했는지 시어머니께서 절 편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때다 싶어 슬쩍 며칠 전에 시댁에 갔다가 시부모님 두 분이 싸우고 계셔서 그냥 나왔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더라고요. 전 무슨 일 있으시냐고 걱정이 돼서 여쭙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머뭇거리시더니 결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놀라웠습니다. 제 생각에도 시아버지의 사업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 시아버지 회사의 거래처들이 단체로 시아버지를 고소했답니다. 거래처마다 결제가 몇 억씩 밀려서 거래처들끼리 단합해 시아버지를 고소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거래처에 제시한 시일 내에 갚지 않으면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른대요. 전 순간 놀라서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도 친구들한테 몇 천씩 빌려주시고 비싼 차도 척척 사시더니요. 왜?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시아버지는 돈 쓰는데 거침없는 분이었어요. 어딜 가나 항상 본인이 계산하는 건 물론이고 주변에 누가 돈만 빌려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까지 주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얼마 전엔 잘 타지도 않으시는 차를 2억이 넘는 외제차로 바꿨고요. 그때도 시어머니와 싸우셔서 저와 남편이 민망히 일찍 집에 왔거든요. 사실 제가 타는 차가 10년이 됐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가 대학생 때 집이 멀다고 사준 차였는데 전 지금까지 그 차를 타고 있어요. 차가 아직 멀쩡하기도 하고 정이 들어서 남편이 차를 사주겠다고 해도 전 제 차가 좋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매일 제 차만 보시면 그렇게 한 소리씩 하셨습니다. 너는 돈도 잘 버는 애가 왜 아직도 그 똥차를 타고 다니니? 네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 준석이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 지만 외제차 타고 마누라는 똥차 타고 다니게 한다고 수군거릴 거 아니야. 남편도 몇 년 전에 차를 외제차로 바꿨어요. 그 전에 타던 차도 멀쩡했는데 자기 친구들이 다 외제차 탄다면서 모아둔 돈도 없이 무작정 중고로 외제차를 샀습니다. 그때 저도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직 애도 없고 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두자 싶어서 넘어갔죠. 제 차 오래되긴 했어도 워낙 잘 만든 차라 멀쩡해요. 정비서에서도 관리 잘해서 앞으로 3, 4년은 더 타도 괜찮다고 했어요. 없는 것이 큰애도 아니면서 애가 참 궁상 맞다. 아무래도 사돈이 돈 있으면서도 꽁꽁 감춰두고 식구들 고생시키는 짠돌이신가 봐.
시아버진 툭하면 자리에도 없는 친정 식구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도 사업을 하세요. 저와 남편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를 받다 보니 처음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할 때 부모님 회사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시아버지 회사보다 친정아버지 회사 규모가 커서 제가 등급이 좀 더 높았는데 그걸 가지고 시아버진 아직도 자존심 상하시는지 자꾸만 저희 아버지를 제 앞에서 깎아내렸어요. 그럴 때마다 전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진 항상 제 얘기를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제 남편이 점점 시아버지랑 더 똑같아지면 어쩌나 걱정이 됐고요. 지금도 시아버지를 많이 닮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하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고소당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시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죠. 그 일로 시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아 실신까지 하셨고요. 그럴 만도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앞에서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더니만 결국은 사고를 쳤으니까요. 전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퇴근하면 시어머니께서 입원하신 병원에 매일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셨는데도 기운이 없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어요. 어머니, 지금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금방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얼른 식사하세요. 그 인간이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그 공장도 반이 넘게 다 은행 빚이야. 아이고, 집 팔아도 거래처 사람들 돈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는데 전 너무 기가 막혔어요. 시아버지 말 그대로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여기저기 빚만 지고 떵떵거리며 다니신 거죠. 온갖 허세는 다 부리면서요. 전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평생 그런 남자랑 사셨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전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시면 아파트가 정리될 때까지 우리 집에 잠깐 모시자고요. 저로선 남편을 많이 배려해서 한 얘기였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기엔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저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네요. 아버지가 금방 정리할 텐데 왜 다들 이렇게 오바야? 아버지가 타는 차 몰라? 그 차만 팔아도 전세금은 나와. 걱정하지 마. 전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30이 훌쩍 넘은 남자가 저 정도로 생각이 짧을까요? 전 더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시는 날이라 병원에 갔는데 시아버지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전 시아버지에게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다시 시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냐고 여쭙습니다. 안 되면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대뜸 하시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안 그래도 그 아파트는 너무 작아서 이사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팔고 아예 공기 좋은 동네 가서 살려고 2층짜리 전원주택으로 내가 싹 다 알아보고 계약했다. 이제 잔금만 내면 돼. 전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곧바로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말인데 네가 1억만 좀 구여봐라. 잔금 내는데 딱 1억이 모자라네. 시부모 이사 가는데 며느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전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제가 들은 1억이 맞나 싶어서요. 아버님, 제가 지금 당장 1억이 어딨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시면 형편에 맞게 구하셔야지. 두 분이 사시는데 2층짜리 전원주택이 웬 말이에요? 전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버럭 말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뭐야? 형편?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고소 좀 당해서 집 좀 넘어갔다고 감히 네가 날 무시해? 시아버지는 사람들이 다 있는 병원에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너처럼 버릇없는 애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엄포를 놓으셨고요. 전 황당해서 왜 이러시냐고, 저도 가족인데 그 소리도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전 그대로 시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나다시피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다시는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남편에게 저와 계속 살면서 부모와 자식 간 인연을 끊자고 했어요. 전 세상에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나 싶었는데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당장 시아버지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렇게라도 하라네요. 안 그러면 정말 저와 이혼하겠다고요. 그 순간 저도 지금까지 내내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만 억울해지는 상황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시아버지에게 사과했어야 했나 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라리 잘했다 싶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 시아버지의 사업이 결국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럴 줄 알았다 싶었어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가 걱정되긴 했지만 이제는 남남인데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죠. 이혼녀로 살아간다는 것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만날 일이 있어서 강남의 호텔에 좀 들렀어요. 마침 주말이라 그런지 호텔에 결혼식이 많아 호텔 안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영 정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은 쪽을 피해 호텔 뒤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오다가 절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던 거예요. 끼익 소리와 함께 놀란 전 얼음이 되어 제 앞에 멈춰선 차를 노려봤죠. 그런데 마침 차가 익숙하다 했더니만 제가 이혼 전에 탔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제가 운전석 쪽에 붙여두었던 스티커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혼하기 직전에 제가 차를 바꿔서 주차장에 두고 왔던 차예요. 남편이 알아서 폐차한다고 해서 제가 서류까지 다 줬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왜 여기 있나 의아했습니다. 전 놀라서 차 번호판부터 확인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타던 그 차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침 운전석에 있던 운전자가 내리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유, 정말 젊은 여자가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래 넌 네가 왜 여기 있냐? 저더러 구질구질한 똥차 팔아버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양반이 그 차를 타고 절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부도가 나면서 다 팔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차를 넘겨받아 탔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맨날 그렇게 똥차라고 무시하던 차를 말이죠. 그러더니 더 웃긴 건 시아버지가 본인 팔짱을 끼면서 저를 향해 다가와 기분 나쁘게 비웃었습니다. 너는 전부터 느낀 거지만 참 네 주제를 모르는구나. 1억도 없어서 이혼당한 거지 같은 년이 이런 고급 호텔도 다니고. 시아버진 또 시작이었습니다. 본인이야말로 이제 가진 거 없는 빈털털이라는 거 뻔히 다 아는데 제 앞에서 그나마 있는 척이라도 하고 싶은 건지 꼴에 절 무시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야말로 사업 다 망했으면서 이런 고급 호텔은 어떻게 오셨어요? 구걸이라도 하러 오셨어요? 뭐? 구걸? 이게 내가 구걸을 왜 해? 나도 여기 커피 마시러 왔다고. 저도 웬만하면 다 늙어서 쭈글거리는 노인네 속까지 긁고 싶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시아버지 하는 꼴이 기가 막혀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혼까지 시켜놓고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는 꼴이 우스웠어요. 전 시아버지와 똑같은 자세로 팔짱을 끼고 가늘어진 눈매로 비웃으며 시아버지를 쏘아봤죠. 그러고는 참고 있던 말을 시원하게 뱉어버렸습니다. 나는 또 제가 버린 똥차를 타고 다니시길래 많이 힘드신가 보다 했죠. 사실은 이 호텔 저희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아셨으면 우리 호텔에서 꺼져 줄래요? 전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쭉 찢어진 사악한 시아버지의 눈매가 바들바들 떨리던 그 모습을요. 뭐야? 이게 어디서 구랄치고 있어? 내가 분명 너희 아비 하던 사업 다 접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아버진 제가 분명 눈동자까지 세차게 흔들리는 모습을 봤는데도 끝까지 안 그런 척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주차장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달려와 90도로 인사를 하자 그제야 시아버진 휘둥그레진 눈으로 놀라 떡 벌어진 입에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이제 좀 알겠어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멍청하게 군 건지?
사실은 이랬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제가 이혼을 준비하던 당시에 하던 사업을 모두 다 정리하신 건 맞아요. 지금까지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지쳤다고 혼자라도 시골에 내려가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골에는 절대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또 피 터지게 싸우셨거든요. 당시에 전 새 상황으로만 힘들어서 부모님 일에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부모님보다 먼저 이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모님께서 제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꽤 충격을 받으셨죠. 부모님은 워낙 제가 말이 없다 보니 항상 제가 알아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제가 혼자 마음고생을 했다는 걸 아시곤 굉장히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절 혼자 둘 수 없다면서 사업을 모두 정리한 돈으로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저에게 물려주겠다고요. 사실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제가 바다나 놀이동산보다 호텔을 더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크면 호텔에서 살고 싶다고 했답니다. 아버진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제가 자라는 모습을 거의 보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호텔을 좋아하던 모습이었던 거죠. 아버진 이혼한 저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방법은 떠오르질 않으니 제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해주신 겁니다. 저도 처음엔 아버지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아버진 정말로 대형 호텔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 운영하고 계십니다. 덕분에 전 언제든 호텔에 올 수 있어요. 전 아버지가 기억하시는 대로 호텔을 좋아하더라고요. 호텔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이혼한 뒤로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던 시아버지에 대한 앙금마저 싹 녹아내려갔네요. 제 말에 발을 동동 구르며 똥차에 올라타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거기다가 더 대박이었던 건 그날로부터 얼마 뒤 시아버지에게 뜬금없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 핸드폰에 시아버지 번호가 뜨자마자 안 받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영문이 궁금해서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 받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재미있는 구경 못할 뻔했거든요. 저기 아가야, 너랑 우리 준석이가 결국은 남남이 됐지만 그래도 몇 년간 가족으로 살았던 정이란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싹 잊고 살겠니? 저는 이 양반이 갑자기 무슨 일로 일어나 싶어서 그래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따져 물었죠. 용건이 뭐냐고요. 그러자 시아버진 하는 말이 아주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그 칠순이잖아. 너희 호텔에서 잔치를 좀 싸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연락을 좀 했는데 말이지. 정말 뻔뻔해도 어쩜 저렇게 낯이 두꺼울까요? 전 순간 너무 기가 차서 웃음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역시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염치도 없이 이러세요? 가족이라는 게 원래 다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네가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면.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너그러운 마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소리를 지르려던 그때 핸드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이 인간이 그냥 전화하지 말라니까 화장실에까지 숨어갖고 전화를 하네. 얘 아가 전화 빨리 끊어라. 아무래도 이 인간이 노망이 났나 보다.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전화는 끊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하셨습니다. 못난 시아버지 때문에 여전히 고생이 많으셨죠. 남편과 안 좋게 이혼했어도 가끔은 시어머니가 떠오르곤 했어요. 남편이나 시아버지야 지긋지긋했지만 시어머니에겐 감사한 일도 많았으니까요.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순간 저도 모르게 추억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이혼은 했어도 전 시아버지 칠순이라는데 아버지 호텔에 얘기를 해서 할인이라도 좀 해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호구 사기꾼이랑 몇 년을 살더니만 저까지 호구가 됐나 싶었죠. 인생이라는 게 참 이래요. 이혼만 하면 남편이고 시댁이고 다 잊고 속 시원하게 살아야지 싶었는데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아버지니 남편이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면 병이에요, 병.
여러분께서 저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단호하게 한 소리 해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